김영희는 10년 동안 마비 상태로 지냈지만 그녀의 아이들은 항상 자기들만의 삶을 살며 휴가를 즐기고 파티를 다니며 그들이 말하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버릴 수 없었죠. 나는 매일매일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돌보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귀중한 부동산은 모두 생물학적 자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에게는 파인크릭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낡은 집이 남았습니다. 김영희의 딸 박지연은 저에게 수동적 공격적인 말을 던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단지 하인일 뿐이었죠.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인사조차 할 가치가 없는 존재. 존중. 그건 그녀가 저 앞에서 결코 사용하지 않은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집을 정리하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김영희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말하기조차 힘들어했지만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저에게 치킨 포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굳은 팔다리를 마사지하며 그녀는 내내 나를 바라보았다. 말하고 싶은 것이 더 있는 듯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듯했다. 부엌으로 내려가서 반죽을 굴리고 소스를 간하고 근육 기억에 의존해 재료를 측정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시선은 천장으로 향한 채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파이가 조금씩 작은 조각으로 잘라 한 입씩 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천천히 씹었습니다. 보통 한 접시를 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식욕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은 몇 입만 먹어도 힘들어했는데 그날은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 따뜻한 국물도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입으로 조심스럽게 마시며 조용하지만 존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식욕이 좋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은 그녀에게, 반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이상한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 52분, 저는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당황하며 가까이 다가가 숨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목이 메어 김영혜, 엄마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떠났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식사를 한 지 몇 시간 만에 말이죠. 그날 아침 9시 정각, 박지연이 문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나에게 소리쳤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엄마에게 뭘 먹였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그녀에게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나? 이 모든 세월 동안 내가 그녀를 정말로 신경 썼던 적이 있나? 내가 이른바 인생을 살며 떠돌고 있을 때 나는 여기서 10년 동안 그녀 곁에 있었어. 그리고 이제 와서 나를 비난하러 왔어? 내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지며 점점 높아졌다. 박지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숨겨진 의도가 없었다면 왜 이토록 오래 머물렀어? 나는 얼어붙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시선에서 본 것이 그녀를 흔들었는지 그녀는 갑자기 입을 닫았다. 그녀의 남편이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서연, 만약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하고 김영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장례식을 치르게 해라.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싸움이 시작됐다. 방은 전쟁터로 변했다. 소리치며 원망하며 슬픔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들은 집주를 나누어 각자 하나씩 차지하고 남은 6,650만 원의 저축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다. 때로는 사람들의 냉정함이 겨울 공기보다 더 아프게 찌른다. 김영희의 삶은 쉽지 않았다.
남편이 41세에 사고로 사망한 후 세 자녀를 혼자 키웠다. 교외의 작은 옥수수 농장에서 수십 에이커를 혼자 관리하며 뼈를 깎는 노동을 했다. 10년 전 뇌졸중으로 마비되었다. 그때 이미 제 남편 최민주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박지연과 그녀의 형 정우진은 그때 아직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준의 아내로서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했습니다. 그들이 성장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들은 그 책임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물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어머니였지 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감정적 거리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 나타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돈 때문에 서로를 찢어발기는 모습을 보며 제 인생의 10년 동안 단 한 번의 고마워도 듣지 못한 채 저는 잔인한 농담의 결말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의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의 친자식들보다도 못했습니다. 그 쓴맛은 가슴에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쓴맛에 휩싸이거나 작은 마음으로 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애는 정말로 좋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민준과 결혼한 날부터 그녀는 저를 자신의 가족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문턱을 넘을 때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과일도 깨끗이 씻어 카운터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차분하고 부드러웠으며 단 한 번도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를 내며 그녀에게 소리쳤을 때조차 그녀는 조용히 식사를 차려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따뜻함과 평온함이 제 기분에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우아함은 정말로 제 어머니의 것보다 더 빛났습니다. 휴일에는 미소 지으며 손에 현금을 슬쩍 넣어주며 좋은 걸 사서 즐겨라 라고 말했어요. 힘든 일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내가 할게라고 같은 안심시키는 어조로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단 한 번도 아이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바보 같은 말이야. 아이를 키우는 건 모든 여성의 운명이 아니야. 너는 아직 젊어. 인생을 살아. 나처럼 모든 걸 주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녀가 원했던 건 제가 더 가볍게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실은, 친절은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제 양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다음 아침, 나는 항상 그랬듯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지만, 갑자기 조용한 공허함이 느껴졌다. 집에는 김영애의 숨결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 공허함에 완전히 빠져들기 전에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반응할 시간도 없이 익숙한 목소리가 밖에서 말했다. 이서연, 엄마가 남긴 집을 팔아보는 게 어때? 좋은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생겼어. 모든 걸 리모델링할 계획이야. 이서연, 이 집은 낡아서 위험해. 혼자서 여기 머무는 건 위험해. 돈을 받고 이사 가는 게 나을 거야. 정우진 김영애의 막내였다. 그는 가장 적게 시간을 보낸 사람, 항상 거리를 두던 사람이었다. 나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팔지 않을 거야.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세요. 이서연, 나는 그냥 도와주려는 거야. 그가 계속 압박했다. 좋은 거래가 있는데. 박지연은 이미 옆집을 팔았어. 너보다 똑똑한 모양이네. 그녀는 이미 돈을 받고 떠났는데 너는 아직도 이 낡은 집에 매달리고 있잖아. 잘 생각해봐.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야. 그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마치 그곳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크고 끊임없는 소음. 박지연의 집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옆집에서 중장비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드릴의 폭발음과 불도저의 신음소리에 거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 오래된 집은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이었고 거에 조롱하는 듯했다. 만약 김영애가 위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그녀가 자녀들을 위해 평생 일해 지은 집들이 그녀 없이 한 주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낯선 사람들과 벽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집을 철저히 청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은 제 남편이 자란 곳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 한쪽은 그가 언젠가 돌아온다면 이 작은 역사적 조각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방들을 하나씩 복원하기 시작했다. 물통을 들고 복도로 들어서자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갓 닦은 바닥에 진흙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래된 나무 판자가 시간에 닳아 얇아져 살짝 움직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느슨한 판자 하나를 들어 손상 여부를 확인하려 했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닥 아래 좁은 틈새에 $100 지폐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조심스럽게 판자를 내려놓았고 믿을 수 없는 마음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뭐지? 어디서 온 걸까? 김영애가 숨겨둔 걸까? 왜 여기 숨겼을까? 앞문을 잠그고 그 자리로 돌아갔다. 천천히 숨겨진 공간을 다시 열고 돈을 꺼내기 시작했다. 정갈하게 묶인 돈뭉치를 검은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층층이 쌓여 계속 나왔다. 세어보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다. $300만. 그건 3억 9,900만 원이다. 현금으로 칸을 닫으려다 바닥에 노란색 봉투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는 김영애의 익숙한 떨리는 필체로 쓰인 접힌 종이가 있었다. 사랑하는 이서연, 이 돈은 너에게 주는 거야. 최민준을 기다리지 마. 그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내 인생을 살아라.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항상 너를 걱정해왔어. 항상 내게 최고의 것을 바랐어. 편지를 손에 쥐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내 안쪽에 단단히 묶어두었던 끈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너졌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폭풍이 몰아친 듯 울부짖었다. 빈 집안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슬픔, 외로움, 분노 모든 것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와 결국 침묵만 남았다.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르겠다.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울었다. 얼굴을 씻고 부어오른 눈을 거울에 비춰보았더니 뒤에 검은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까?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를 항상 뒷전으로 밀어내며 살았다. 그 누구도 그녀가 나에게 이토록 의미 있는 것을 남겨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이 다투던 그 집들, 여기서는 각각 3억 9천만 원도 안 되는 값어치였다. 하지만 김영희는 나에게 그 10배를 현금으로 남겨주었다. 그때야 비로소 이해했다. 김영희는 항상 나를 믿어왔던 거다. 그녀가 믿었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 진실이 마음에 스며들자 수치심의 파도가 뒤따라왔다. 수년간 품어온 모든 쓴 감정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어리석기까지 했다. 나는 그런 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 엄청난 금액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감사함과 불안함, 충격 속에 나는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은행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쓰레기 봉지에 넣어두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돈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북처럼 뛰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동네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적은 시간을 골랐죠. 안전을 위해 현금을 2개의 별도 묶음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은행에 입금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내내 그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림자 속에서 눈동자가 느껴졌지만 뒤를 돌아볼 때마다 아무도 없었다. 단지 마른 잎사귀가 인도 위를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입금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길 건너편에 따뜻한 햇살이 여전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풍겨오는 편안한 냄새, 풍부하고 진한 익숙한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학교가 곧 학교 시간이었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부드러운 기쁨으로 차올랐습니다. 최민중과 나는 결혼 후 아들을 낳았다. 그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이 일상적인 일을 맡아주셨다. 등하교, 숙제, 저녁 식사. 내가 돌봄에 파묻혀 있을 때 그들은 조용히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셨다. 이제 그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보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지고 있는 무게를 알고도 더 부담을 주지 않았다. 단지 내 뒤에서 단단히, 조용히, 강하게 서 있었다. 김영희가 떠난 후 나는 청소, 간병, 생존 사이에서 자신을 나누지 않아도 되었다. 마침내 진정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완전히, 온전히 존재하는 것. 전화를 꺼내서 걸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요리하지 마. 아빠랑 한서준을 데리고 글로스터 레스토랑에서 만나. 저녁은 내가 쏜다. 그녀의 목소리가 즉시 가벼워졌다. 경쾌하고 거에 들뜬 듯했다. 그들이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들은 따뜻함으로 빛나는 얼굴로 미소로 답했다. 잠시 동안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던 시절로. 부담도 죄책감도 없었다. 단지 가득 찬 마음과 단순한 시절뿐이었다. 나는 표정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다. 가슴 속을 휘감는 감정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부모님을 힘껏 안았다. 아마도 너무 세게. 한서준이 내 팔에서 꿈틀거렸다. 엄마, 너무 세게 안아. 숨이 안 쉬어져.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알았어, 알았어, 앉아. 음식이 곧 나올 거야. 그들의 익숙한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의 파도가 내 몸을 감쌌다. 시간은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간다. 사전에 주문한 로스트 치킨과 크림 머시룸 수프가 테이블에 도착했다. 증기가 피어오르고 향기가 진했다. 메뉴를 건네며 그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 요리를 더 골라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거절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는 이보다 더 먹지 않아. 음식을 낭비하는 건 의미가 없어. 돈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아무리 설득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겸손하고 실용적인 모습 그대로였다. 그 작은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편안함은 사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조용한 단순함 속에 있다. 우리는 테이블에 거의 1시간 반 동안 머물렀습니다. 부드러운 레스토랑 불빛이 모든 것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떠나기 전에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복도 모퉁이를 돌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거기 앉아서 웃고 먹고 한 가족처럼 행복해 보이네요. 라는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우리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에 들어가서 그 가방을 직접 가져오고 싶어져요. 그 목소리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김수진, 정우진의 아내, 그리고 한 가족처럼 그녀는 우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앞서 느꼈던 그 느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녀였어요. 항상 그녀였어요. 김수진과 정우진은 결혼한 지 겨우 6개월이었지만 둘 다 이미 일을 그만두었다. 그들은 항상 빠른 돈을 찾고 있었다. 몇 년 전 김수진은 보험 판매로 작은 이익을 얻었지만 그 생활을 싫어했다. 결국 그녀는 완전히 포기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정우진은 더 심했다. 그는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다. 현금이 손에 들어오면 즉시 포커 테이블로 달려가 주저없이 모두 날려버렸다. 김수진은 얼마 전 임신했지만 임신 2달 차에 혼란스러운 생활 방식과 나쁜 건강 습관 때문에 임신은 유지되지 않았다. 너도 알다시피 내 어머니는 정말 편향된 사람이었어. 김수진은 독서를 내뱉으며 말했다. 너는 그녀의 아들이지만
그녀가 너에게 준 건 그 쓸모없는 집뿐이었어. 진짜 돈은? 그건 요인에게 넘겼지. 최민주는 아마 어디선가 죽었을 거고, 이서연이 다시 결혼하면 그 돈은 낯선 사람의 손으로 사라질 거야. 그녀의 톤은 더 날카로워졌다. 그 돈을 되찾는 방법을 찾아야 해. 한서준부터 시작해. 내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 정우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친 듯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너는 미쳤어. 그건 내 조카야. 그를 해칠 수 있는 일은 절대 안 해.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이서연이 내 엄마의 돈을 다 탕진하게 내버려둘 거야. 김수진이 비웃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정우진이 중얼거렸다. 좋아. 너는 거리에서 감시해. 나는 안쪽에 머물러 있을게. 기회를 놓치지 마. 내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가방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말이 이제 저장되고 있었다. 나는 빠르게 돌아서서 테이블로 돌아갔다. 엄마, 아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두 분은 조금 일찍 나가세요. 차를 불러드릴게요. 한서준과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내 안에서 울리는 경보음을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밖으로 나가 한서준을 조용한 곳으로 안내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작은 손을 단단히 잡고 역 근처의 옆길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을 걸어갔다. 그곳은 더 조용하고 노출되지 않은 곳이었다. 끝에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옛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만 있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골목을 더 깊이 들어갈수록 뒤쪽의 가로등 불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한서준을 가까이 끌어안고 걸음을 재촉했지만 내 속의 불안은 점점 더 강해졌다. 매 걸음이 유리 위를 걷는 듯했다. 엄마, 정말 어두워요. 길을 잘못 든 건가요? 한서준이 두려움에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출구는 바로 앞에 있어. 이제 거에 도착했어. 하지만 그때 시야의 구석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정우진. 그는 골목 끝쪽에 앉아 신발을 묶는 척했지만 너무나도 연출된 모습이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어 한서준 앞에 서서 그를 보호했다. 몇 초 후 김수진이 다른 쪽에서 나타났고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서연, 그녀는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가려고?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평정하게 유지했다. 무슨 일이야? 돈 때문이라면 말해. 정우진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내가 물었으니 말하겠어. 우리는 돈을 원해. 집에서 찾은 현금 말이야. 너희는 미쳤어. 나는 짜증나게 말했다. 그 돈은 나에게 남겨진 거야. 너희 둘 중 누구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야. 김수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봐. 내가 그녀를 돌보기로 선택했잖아. 그게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나는 어깨를 펴고 휴대폰을 더 세게 쥐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우진은 움찔하며 자세를 굳히고 눈을 좁혔다.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협박이 아니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이와 함께 어두운 골목에 들어가서 준비도 안 하고 갈 거라고 생각했어? 식당을 나온 즉시 경찰에 전화했어. 이미 근처에 있을 거야. 너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깊이 빠질지뿐이야.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고조되었다. 김수진이 씩씩거렸다. 그녀는 협박이야. 경찰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아. 하지만 정우진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때 편의점 문 위에 종이 울렸다. 누군가 밖으로 나갔다. 오세훈 편의점 주인 이 카운터 뒤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그의 눈이 우리에게 고정되었다. 나는 손을 살짝 들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정우진도 알아차렸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연기 그만둬. 이서연. 김수진이 속삭였다. 경찰을 불렀다고 해도 아직 시간은 있어.
나는 더 가까이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밤 이미 선을 넘었어. 하지만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납치야. 아직 빠져나갈 길은 있어. 하지만 이걸 더 밀어붙이면 너희 둘 다 범죄자가 돼. 정우진의 이마에 땀이 반짝였다. 그는 전화기를 더 세게 쥐며 손이 살짝 떨렸다. 그때 오세훈이 가게에서 완전히 나와 소리쳤다. 거기 괜찮아요. 네, 오세훈. 내가 빠르게 대답했다. 경찰을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김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젠장, 정말 전화했어. 그녀는 정우진의 팔을 잡아당기며 중얼거렸다. 가자. 하지만 정우진은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두려움과 혼란이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딜지 고민하는 듯했다. 정우진,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내 안에 남은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러지 마. 그는 잠시 망설였다. 단 한숨의 시간. 그러더니 돌연 몸을 돌려 달아났고 김수진이 그 뒤를 따라 골목의 다른 쪽으로 사라졌다.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우며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졌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오세훈은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경찰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나는 앞서 녹음한 오디오 파일을 넘겨주었다. 김수진의 스토킹, 그들의 위협, 복도에서의 전체 대화 내용이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스토킹, 협박, 그리고 대치 시도만으로도 충분했다. 경찰관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하고 김수진과 정우진을 소환해 조사할 절차를 시작했다.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여성 경찰관 중 한 명이 내게 말했다. 그리고 임시보호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원하는 건 그저 그들이 나와 내 아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한서준은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의 가벼운 떨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제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한서준은 내 팔에 감싸여 잠들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느리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다. 영원히 느껴지지 않았던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때야 깨달았다. 이 집은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이 집을 지탱하고 있다. 내가 이 가족의 기반이다. 다음 아침 하늘이 창백해지자 창문을 열자 마당 너머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들었어? 김수진과 정우진이 어젯밤 진짜 큰일 날 뻔했대. 정말이야. 경찰까지 개입됐대. 정우진은 몇 년 동안 도박비대 허덕여왔으니까 이건 결국 일어날 일이었어. 가엾은 이서연. 10년 동안 할머니를 돌봤는데 이제 이런 혼란을 겪어야 하다니. 그래도 그 여자가 남긴 돈으로 원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도 될 거야.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말을 끊지도 않았다. 창가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사라질 때까지 들었다. 이 마을은 너무 작았다. 한 번의 작은 파도가 다른 쪽에 도달할 때까지 거대한 파도로 변할 만큼 나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를 변호할 필요도 없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정우진과 김수진은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 여파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현실이었고 멈추지 않았다. 정우진의 도박 습관은 오랫동안 수군거려지던 것이 이제 가장 혹독한 빛 아래 드러났다. 채권자들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상어처럼 물결을 돌며 다가왔다. 그는 포커 테이블에서 달콤한 말로 한 번 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아니었다. 단 한 개의 카지노도 그에게 신용을 주지 않았다. 김수진의 추락도 마찬가지로 급격했다. 그녀는 보험을 팔며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실적은 항상 형편없었다. 사람들이 그녀의 명성을 알게 되자 남은 기회도 모두 사라졌다.
일부 이웃들은 그녀에게 직접 조롱을 퍼부었다. 보험을 팔아. 내 이름으로. 행운을 빌어.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눈물 어린 드라마틱한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 가난이 그녀를 밀어붙여 자신이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운다고 떠들었다. 절박한 동정심 호소였다. 하지만 댓글란은 잔인했다. 가난이 도둑을 만들지 않아. 돈이 필요하면 일해라. 남의 유산을 훔치지 마. 그 여자를 돌보지 않았잖아. 내 시누이가 했어. 앉아. 그녀의 계정은 플랫폼의 콘텐츠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해 빠르게 신고되어 삭제되었습니다. 박지연은 대부분의 소동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과 김수진이 마을의 파리아가 되자 그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특유의 오만함을 담고 있었다. 이서연, 너는 모두에게 무슨 말을 했어?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 사람들이 그냥 조각을 맞춘 거지. 아, 순진한 척하지 마. 그녀는 짜증나게 말했다. 너는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우리를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하겠지? 내 목소리는 차분했고 지금까지 가장 안정적이었다. 박지연, 나는 이미 오래전에 너를 포기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항상 알고 있었어. 그저 작은 희망의 실에 매달려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진실을 봤어. 너에게 나는 단지 무급 노동자였을 뿐이야. 집을 두고 싸우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소리치며 다리를 끊고 싶다면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이 순간부터는 나를 찾지 마.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3일 후 파인크릭역 플랫폼의 바퀴 소리가 울려 퍼졌다. 회색 가방이 조용히 굴러 들어왔다. 최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구겨진 트렌치 코트를 입었고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졌다. 눈가에는 피로로 인한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자기 중심적인 냉정함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건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플랫폼 가장자리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 내용을 다시 읽었다. 그 이메일은 박지연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녀는 지금 승승장구 중이었다. 마을은 그녀가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다. 현금, 부동산, 심지어 더 많은 것들까지. 정말 그녀가 모든 것을 가져가게 내버려둘 거야? 메시지가 읽혔다. 각 문장에는 최민준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자극하는 조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래에는 사진 나와 한서준이 황금빛에 휩싸여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최민준은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가족을 보지 못했다. 그가 본 것은 자신이 소유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었다. 그녀는 너무 잘 나가고 있어. 그는 생각했다. 그 편안함, 그 여유, 그것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특히 그것이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좁아졌고 표면 아래에서 탐욕의 빛이 번쩍였다. 그날 저녁 박지연은 마을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정말 돌아왔구나. 그녀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여기 다시 발을 들이지 않을 줄 알았어. 박지연이 말했다. 계획은 없었어. 최민주는 의자에 기대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메시지가 몇 가지를 재고하게 만들었어. 박지연은 짧고 웃음 없는 웃음을 지었다. 다시 생각했어? 아니면 돈 냄새가 드디어 당신에게도 닿았나? 최민주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반박하지 않았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는 더더욱. 내 말이 맞아. 그는 부끄러움 없이 인정했다. 그녀가 모든 걸 가져가게 두지 않을 거야. 그건 우리 어머니의 돈이야. 가족의 돈이야. 박지연은 눈동자를 굴렸다. 아, 제발. 의로운 척하지 마.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 이서연이 머물렀어. 그녀가 내 어머니를 10년 동안 돌봤어.
너는 그냥 사라졌잖아. 나는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어.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여기서 나에게 남은 게 없어서 떠났어. 이서연이 머물기로 선택한 거지. 그게 그녀가 모든 걸 차지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야. 그녀는 그 상속권에 법적 권리가 있어. 박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거야. 최민준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워졌다. 그녀의 감정적 약점을 노릴 거야. 박지연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너 정말로 그녀에게 감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나? 그녀는 이제 차가워졌어. 모든 사람을 밀어냈어. 그럼 한서준을 이용할 거야. 그가 간단히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변했다. 너 미쳤어? 그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사라졌잖아. 그와 어떤 관계도 없었잖아. 필요 없어. 최민준이 천천히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내가 후회한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돼. 충분히 그녀가 내가 아직도 신경 쓴다고, 미안하다고 믿게 만들면 돼. 그게 그녀를 무너뜨리는데 충분해. 박지연은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기쁨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한 점도 변하지 않았어. 돈만 쫓으면서 공정함과 가족을 말하고 있잖아. 너는 다르다고 생각하나?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두꺼워져 공기를 가득 채웠다. 마지막으로 박지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이 일을 현명하게 처리해야 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안 돼. 그녀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니까. 알아. 최민주는 일어나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해. 너는 여전히 그녀의 가족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 언제 움직일 생각이야? 가능한 한 빨리.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가 자류의 환상에 빠져 있을 때 현실로 끌어내야 해. 그날 오후 나는 빵과 우유가 든 가방을 옆에 들고 동네 슈퍼마켓에서 나왔었다. 햇빛이 밝게 비추었고 이른 봄꽃들이 길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다. 코너를 돌자마자 나는 얼어붙었다. 그가 거기에 서 있었다.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서 있는 그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바람이 완전히 빠져나간 듯했다. 10년 전 우리 삶에서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이 사라진 그 남자가 갑자기 내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내 첫 반응은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낯설미였다. 날카롭고 차가운. 그가 먼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서연, 나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최민준, 정말 너야? 그 말을 하면서도 내 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 속의 차가움은 나조차 놀라게 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연습한 듯이 미소 지었다.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장보기 가방을 들고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내 등뼈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눈의 구석으로 그가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따라오지 않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못해서가 아니라 만약 돌아보면 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날 밤 나는 부엌에서 감자를 썰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회색이 더 많아졌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지만 그 안의 공허함, 그 감정적 빈 공간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과거의 나로 끌어당겼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묻어두려 했던 고통으로 한서준은 거실에 앉아 퍼즐을 조용히 풀고 있었고 우리 삶에 다시 찾아온 폭풍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최민주는 10년 동안 우리 곁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폭풍을 혼자서 견뎌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돌보고 우리 아들을 키우며 어려움과 고난을 거듭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귀환은 재회의 느낌이 아니었다. 오래된 상처를 천천히 의도적으로 찢어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이틀 후 그는 내 앞문으로 왔다. 나는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현관에 서 있었다. 먼 친구가 용서를 구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서연, 나는 아무것도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한서준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언젠가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오래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온 건 아무것도 가져가려고 아니에요. 그가 급히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도 쉽지 않았어요. 책임지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쓴웃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이제야 아버지가 됐다는 걸 기억했어? 내가 잘못했어. 최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우리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여기 돌아온 진짜 이유. 곧 알아낼 거야. 최민주는 다음 몇 날 동안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멀리 가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그가 식료품을 사러 가는 걸 봤다. 타운스퀘어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도, 학교 시간에 학교 근처에 머무르는 모습도. 그러던 어느 오후 한서준이 집에 돌아와 폭탄 같은 말을 했다. 엄마, 그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오늘 어떤 남자가 나를 멈춰 세우고 자신이 내 아빠라고 했어. 내가 들고 있던 옷걸이가 손에서 살짝 미끄러졌고 차가운 소름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다. 그에게 뭐라고 했어? 나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한서준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그가 저랑 닮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미소가 좀 이상했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만약 다시 그를 만나면 예의는 차려도 돼. 하지만 많이 말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한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동자 뒤에서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한 질문들이.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다. 박지연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치 이웃이 이사 가는 걸 말하는 것처럼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최민준 봤어? 그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내 목소리는 이전보다 차가웠다. 그저 아이를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짧은 침묵 후 대답했다. 그리고 마치 주석처럼 덧붙였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박지연, 나는 조용히 말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나를 모욕하지 마. 그는 10년 동안 사라졌다. 전화도 없었고 편지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편리한 시점에 나타났다고? 이 모든 게 가족 때문이라고 믿으라고? 이서연, 당신은 모든 것을 흑백으로만 볼 수 없어. 그는 여전히 한서준의 아버지야. 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의심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매 순간마다 더 날카롭고 확실해졌다. 최민준의 귀환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10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 상속권이 생기자마자 나타났다고? 그건 운명이 아니었다.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확신이 더해졌다. 그는 혼자 행동하지 않았다. 박지연은 처음부터 이 모든 일에 관여해왔다. 밖의 바람이 블라인드를 흔들었고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최민준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인의 선택에 휘둘리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 버전의 이서연은 사라졌다. 최근 박지연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너무 자주 나타나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만하거나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수동적 공격적인 말이나 비꼬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과자를 가져왔고 차를 마시자고 초대했습니다. 심지어 짐을 정리하고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겠네요. 그녀는 어느 오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서준을 키우고 이사 준비까지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결국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속지 않았다. 그 갑작스러운 친절함은 친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이었다. 박지연은 이유 없이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모든 배려로운 행동, 모든 가벼운 방문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 탐색, 시험, 내 입장을 관찰하는 것. 그날 오후, 우리는 옛거실에 있었다. 그녀는 선반을 닦으며 가볍게 물었다.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우며 순진했다. 내가 말하려는 건 만약 이 집에 정이 들었다면 한서준을 위해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건 그의 할머니 집이었으니까. 언젠가 그가 돌아와 방문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내가 반응하지 않자 그녀는 전략을 바꿨다. 아, 그런데 최민준이 계속해서 내가 많이 변했다고 말하더라. 나는 흥미없어하며 고개를 들었다. 물론 변했지. 박지연은 웃었다. 그건 나쁘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너무 강해졌다는 거죠. 모든 걸 혼자 처리하니까요.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들은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나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내 삶에 다시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그날 밤, 나는 발코니에 혼자 오래 앉아 있었다. 10년 전의 젊은 여자를 생각했다. 이 집에 열린 마음으로 들어온 희망에 찬 신부. 속해지고 싶어 안달이 나고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던. 하지만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죄책감이나 사랑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었다. 그는 돈을 위해 돌아온 거였다. 그 쓰라린 진실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지만 somehow 여전히 가슴에 빈 공간을 파고들었다. 다음 날 나는 한서준을 시내 어린이 도서관에 데려갔다. 우리는 편안한 독서 코너에 앉아 그가 은하수와 별에 대한 그림책을 넘겨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근처 선반에서 그를 지켜보며 그의 작은 얼굴에 담긴 평화로운 집중력을 관찰했다. 엄마? 그가 갑자기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 남자가 정말로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까요? 나는 멈칫했다. 그 질문은 나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물어보지만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 않아요. 한서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내 눈이 아려웠다. 그를 좋아해?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한서준은 머리를 흔들고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그 조용한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어리지만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은 항상 느낄 수 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온 후 김영희가 남겨준 문서들을 꺼냈다. 상속 서류, 은행 기록, 신탁 기금 초안, 재정 계획 메모. 모든 것을 검토하고 백업 파일을 만들었다. 그 돈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한서준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보호가 필요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 회의를 예약했다. 모든 재정 기록을 업데이트할 때였다. 한서준을 유일한 수혜자로 하는 전용 신탁을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매우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했다. 보호자 배제 조항. 이 조항은 법적으로 제3자, 그의 아버지 포함카 그 계좌에 접근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전히 차단했다. 최민준이 행동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였다. 이미 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저는 그들과 직접 대면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박지연의 친절과 최민준의 후회를 미소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받아들이는 척할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저는 그들의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저는 이미 세 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늦은 봄의 바람에 불안한 열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최민준이 점점 더 초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주 동안 그는 연극을 계속했다.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심지어 도움이 되는 척했다. 한서준의 학교 길에 우연히 나타나거나 내 장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커뮤니티 행사에서 커피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여보 세계에는 개혁된 아버지처럼 보였지 재결합을 원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며 결국 그를 받아들일 거라고 믿고 그 돈의 문을 열기를. 그가 몰랐던 것은 그 문이 이미 단단히 잠겨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존스 씨.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다. 오늘 최민준 존스 씨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서준 존스의 법적 보호자라고 주장하며 신탁 기금에 대한 세부 사항, 특히 인출을 시작하기 위한 접근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전화의 손잡이를 더 세게 잡았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신탁은 제 이름으로 단독 신탁자로 법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의 아버지를 재정적 권한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하고 전문적인 톤으로. 이해했습니다.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기아가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쁨이 아닌 단호하고 조용한 결의로. 최민준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변호사로부터 공식 거부 서한의 스캔본이 전달되었습니다. 서한은 최민준에게 직접 발송되었으며 굵은 글씨체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인에게 신탁의 설립 조건에 따라 및 신탁 관리자의 법적 지시에 따라 기아는 이 계좌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추가적인 무단 요청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최민준이 그 편지를 읽는 모습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그의 미소가 사라지는 순간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 내가 그가 과거에 조종했던 그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박지연이 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당신, 이 모든 것을 예상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순히 물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그녀는 이빨을 악물었다. 당신은 잔인해. 이건 잔인함이 아니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건 보호야. 그녀는 나를 오래 바라보더니 결국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움을 잃었다. 당신 정말 이겼다고 생각하나? 최민준은 포기하는 남자가 아니야. 그는 원하는 대로 싸울 수 있어. 내가 차분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푼도 얻지 못할 거야. 나로부터도, 우리 아들에게서도. 내가 잡고 있는 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 박지연은 갑자기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만하지 마. 나는 그녀에게 약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니야. 너희들이 이 일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녀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뒤로 쓴맛과 패배의 아픔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슈퍼마켓 앞에서 최민준을 만났다. 그는 일주일 만에 10살은 늙은 듯했다. 얼굴은 창백하고 헬쑥했다. 말마다 넘치던 오만함은 사라졌다. 눈은 움푹 들어갔고 피로와 상실감으로 흐려져 있었다. 우리에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그 남자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처럼 희미해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천천히 주저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멈췄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너가 이겼어, 이서연. 최민준이 마침내 신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왔다. 아니요. 내가 차분히 대답했다. 너는 단순히 너무 탐욕스러웠을 뿐이야. 이건 결코 경쟁이 아니었어. 너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어.
어떤 것들은 빼앗을 수 없다는 걸, 특히 힘이나 조작을 통해서는 더더욱. 그의 눈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나는 아직도 뭔가를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어.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온 가족이 있었지. 하지만 너는 스스로 떠나버렸어.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그건 내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이야. 최민주는 반박하지 않았다. 애원하지도 간청하지도 않았다. 그 안의 싸움은 이미 꺼져버렸다. 그는 마을에 몇 날 더 머물다 조용히 짐을 싸고 떠났다. 드라마틱한 장면도 화려한 작별도 없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박지연도 돌아오지 않았다. 내 삶을 뒤엎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두 사람이 마침내 영원히 사라졌다. 며칠 후 나는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수년간 모든 것을 침묵으로 감당하며 머리를 숙이고 살았지만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누군가를 인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내가 나만의 삶을 창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나는 신청했다. 이웃협회에서 행사 기획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장식을 걸며 참여했다. 어린이 미술센터에서 부모 도우미를 모집하자 저는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민서, 당신은 정말 배려심이 깊네요. 한 주최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일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되네요. 저는 그녀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냥 사람들을 돌보는데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이번에는 제 미소가 수년 만에 가장 가벼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서준도 이 새로운 장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감정이 안정되었고 더 편안해 보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매일 에너지가 넘치며 문을 열고 들어와 수업, 쉬는 시간, 친구들과의 농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그는 수학 퀴즈에서 잘했다고 받은 증서를 가져왔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냉장고에 붙여두고 지나갈 때마다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에는 그는 숙제를 하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몇 달 동안 계획해온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작업했다. 나는 가정 기반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었다. 나와 같은 여성들을 돕기 위한 곳이었다. 압도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길을 잃은 여성들, 그들이 지침, 지원 또는 단순히 들어줄 누군가를 찾을 수 있는 곳. 이것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때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가족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옛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깨진 관계를 재건하고 파열된 가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녀는 놀라며 물었어요. 해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가 어둠에서 나를 끌어내주길 바랐어요. 이제 저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 손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테이블을 건너 손을 내밀어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변했어, 이서연. 더 강해졌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흘러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창밖의 나무들은 부드러운 녹색 잎을 내밀기 시작했다. 햇빛이 창틀을 통해 쏟아지며 공기는 초여름의 첫 속삭임을 실어왔다. 주방에서 나는 검은 차를 우려냈다. 집안은 주전자에서 끓는 물의 부드러운 소리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준은 테이블에 앉아 노트에 글을 쓰고 있었다. 햇빛이 그의 어깨를 금빛으로 감싸며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생각에 잠겨 글을 쓰다가 가끔 멈춰 생각한 후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는 더 키가 컸다. 얼굴에 어린 시절의 둥근 선이 사라졌다. 더 차분해지고 더 집중력 있게 변했다. 더 자신답게 변했다. 이것이 지금 내 삶이었다. 조용하고 단순하며 자유로운.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필요 없는 감정을 더 이상 지니지 않아도 되는 자료였다. 그날 오후 한서준과 나는 커뮤니티 정원을 산책했다. 그는 내 손을 단단히 잡고 새종이로 만든 새 둥지가 있는 큰 나무를 그렸다고 떠들며 새로운 미술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도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요? 네, 좋아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잘은 못했어요. 엄마 그림이 제 것보다 훨씬 더 잘 그렸을 거예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를 안아줬다. 하지만 내 나무가 내가 본 것 중 가장 예쁘다. 그는 밝고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내 손을 잡아당겼고 우리는 계속 걸어갔다. 햇빛이 위에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어 길에 점점이 빛을 뿌렸다. 내 발걸음은 차분하고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 내 삶과 같았다. 더 이상 혼란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요리했어요. 그는 싱크대에서 야채를 씻고 있었고, 나는 스토브 위에서 냄비를 저었어요. 그의 나무 그림은 냉장고에 붙어 있었고, 따뜻한 공기로 인해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잘하면, 내가 말했어요. 그 그림은 여전히 여기 있을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부엌에 웃고, 이야기를 하고, 야채를 씻던 작은 소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할 거야. 그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 내가 잘하면 너를 지켜줄 거야. 지금 내가 나를 지키는 것처럼. 잠시 동안 내 심장이 가슴에 멎었다. 프라이팬 위에 손이 얼어붙었다. 그러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야. 내가 말했다. 그건 약속이야. 그날 밤 늦게 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발코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컵 속의 차는 이미 차가워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거리 불빛이 멀리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밤새우는 새가 희미하게 울었다. 눈을 감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걸어온 모든 걸 떠올렸다. 마음의 상처, 침묵 속의 투쟁,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외로운 날들. 이제 그 모든 것은 시간에 의해 부드러워진 파문처럼 조용한 호수의 표면처럼 서서히 평온해져 가고 있었다. 이제 나는 인정이나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다. 아픔을 부드럽게 안고 기억의 구석에 접어 넣어두면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여전히 삶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안에서는 한서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소리였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조용한 속삭임으로 나는 소리내어 말했다. 집에 왔어. 정말로 집, 내 자신의 삶 속에. 바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커튼을 부드럽게 들어올렸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내 뒤에는 이제 완전히 마침내 내 것이 된 집이 있었다.